그리고 나면 두 번째 생각이 떠오르면서 난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아, 정말로 이것이 내게 필요할까? 그 대답은 언제나 노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 첫 번째 욕망을 따른다면, 다시 말해 최초의 충동을 따른다면 얼마 안가 당신의 주머니는 텅텅 비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음식, 옷, 집을 원하는 것은 그런 것들과는 다른 차원의 욕망이며 훨씬 더 합당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때로는 어떤 사회나 환경에서 사는가에 따라 사람의 욕망이 지나친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차가 있으면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선진국에서 살고 있다면 당신이 차를 갖고 싶어 하는 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차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는 인도의 가난한 마을에 살면서도 당신은 차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설령 당신이 차를 살 돈이 있더라도 차를 갖고 나면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이웃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잘 사는 나라에 살면서 현재 갖고 있는 차 대신 더 비싼 차를 갖기 원한다면 그것도 똑같은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나는 얼른 반론을 폈다. 하지만 충분히 차를 살 만한 형편이 되기 때문에 더 비싼 차를 구입했는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군요. 이웃보다 비싼 차를 갖는 것이 이웃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질투심 같은 걸 느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새 차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지 않을까요? 달라이라마는 머리를 흔들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자기 만족만으론 그 욕망이나 행동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살인자는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는 순간엔 만족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 행동을 정당화시켜주진 않습니다. 모든 부도덕한 행위들, 이를테면 거짓말, 도둑질, 성범죄 같은 것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그 순간엔 만족을 느낍니다. 어떤 욕망이나 행동이 긍정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것이 그 순간에 당신에게 만족을 주는가가 아닙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져오는 결과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있습니다. 당신이 더 비싼 걸 갖고 싶어 하는 경우에 그것이 단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당신은 마침내 자신이 가질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를 것입니다. 언젠가는 현실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당신은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지고 말겠지요. 그런 욕망을 따라가면 그 위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식의 지나친 욕망은 결국엔 탐욕으로 발전한다고 난 생각합니다. 탐욕이란 기대가 지나쳐 생긴 욕망입니다. 잘 살펴보면 탐욕은 결국엔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주고 많은 혼란과 문제를 일으킵니다. 탐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가지려는 욕망에서 탐욕이 생기지만 그것을 가진다고 탐욕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마음은 끝없는 욕심으로 변해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만족을 얻기 위해 탐욕을 갖지만 뜻밖에도 바라는 것을 얻은 뒤에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탐욕의 흥미로운 점입니다. 탐욕의 반대는 무욕이 아니라 만족입니다. 당신이 큰 만족감을 갖고 있다면 어떤 것을 소유하는가 아닌가는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신은 변함없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면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걸 손에 넣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돈과 집과 차, 그리고 완벽한 배우자와 육체를 갖는 것이다. 달라이라마는 이미 이런 접근법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우리의 바램과 욕망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조만간 우리는 간절히 원하지만 얻을 수 없는 무엇인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좀 더 믿음이 가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걸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을 원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일이다.
지난밤에 나는 슈퍼맨의 주인공 리브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았다. 영화 배우로 활약하던 리브는 1994년 말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치는 큰 사고를 당해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는 숨쉬는 것조차도 산소 공급 장치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사회자가 리브에게 신체 장애를 겪으면서 생긴 우울증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고 묻자 그는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을 동안은 말할 수 없이 깊은 절망에 빠졌었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하지만 그런 절망감은 비교적 빨리 지나갔고 지금은 자신을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그는 말했다. 리브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곁에 있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말하고 현대 의학이 급속한 발달에도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자신이 몇 해 전에만 다쳤어도 그 사고로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리브는 현대 의학이 앞으로 10년 안에 척추 부상에 대한 치료법을 발견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리브는 전신마비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절망감은 어느 정도 빨리 없어졌지만 처음엔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말에 질투심이 나서 종종 고통스러웠다고 고백했다. 이를테면 내가 2층으로 뛰어가서 가져올게 같은 말에 상처를 받곤 했다는 것이다. 리브는 점차 그런 느낌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나갔다고 하면서 말했다. 난 삶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고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내 경우엔 운 좋게도 뇌를 다치지 않아서 여전히 머리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크리스토퍼 리브는 자신에게 남은 능력을 소중히 여기면서 척추 부상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자신의 머리를 쓰기로 결심했다. 그는 계속 글을 쓰고 영화도 감독할 생각이고 대중 강연도 계획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갖는가 하는 것이 부, 지위, 심지어 건강 같은 외적인 요소들을 갖추는 것보다 행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마음으로 행복을 찾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일이다. 물론 그것은 내면의 만족감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달라이라마는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일에 대해 설명했다. 나에게 인간의 감정을 깊이 느끼는 능력과 좋은 친구들을 쉽게 사귀는 능력이 없었다고 해봅시다. 그런 능력이 없었다면 나라를 잃고 티벳에서 누리던 정치적인 권위가 사라졌을 때 내가 망명자가 되기로 마음먹기는 아주 어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티벳에 있었을 때 그곳의 전통에 따라 달라이라마의 직위에는 어느 정도의 존경심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진정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티벳인들은 나의 지위 때문에 나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티벳 민중들과 나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면 나라를 잃었을 때 내가 민중들과 다시 이어지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인간 존재들과 연결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역시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이 연대감을 당신은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고 존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모든 걸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연대감으로부터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달라이라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다. 불행히도 역사를 살펴보면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 자리에서 쫓겨난 황제나 왕들은 자기 나라를 떠난 뒤 결말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인간에게 애정을 느끼지 못하고 가까운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힘들어질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인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가 단지 물질에서 오는 것이라면 재산이 그대로 있는 한 그는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이 줄어드는 순간 그는 위안을 받을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반면에 똑같이 많은 돈을 벌어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따뜻한 마음과 자비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물질에 두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마음을 의지할 곳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산을 잃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렇게 슬퍼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따뜻함과 애정을 갖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달라이라마가 미국 애리조나에서 강연을 하고 두세 달이 지났을 때 나는 북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그의 거처를 방문했다. 찌는 듯이 무덥고 습도도 높은 7월의 어느 오후였다. 마을을 출발해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건조한 기후에서 살다 온 나는 그날의 습기를 정말 참기가 힘들었다.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지만 내 기분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달라이라마는 생기가 넘쳐 있었다. 이야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쾌락이 대화의 주제로 떠올랐다.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는 매우 중요한 생각을 말했다. 가끔 사람들은 행복을 쾌락과 혼동합니다. 얼마 전 내가 인도의 라지푸르에서 강연을 할 때 일인데 내가 삶의 목표가 행복에 있다고 말하자 청중 속에 한 사람이 말하더군요. 어떤 구루, 영적 스승이 사람은 성적인 행동을 하는 순간에 가장 행복하므로 섹스를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 사람은 내가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난 내 생각을 말해주었습니다. 더 이상의 고통이 없는 해탈의 단계에 이를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영원한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과 가슴에 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에 의존하는 행복은 불안정합니다. 어느 날엔 그곳에 있지만 그 다음 날엔 없어질 수도 있는 행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달라이라마의 관찰은 매우 타당한 듯했다. 물론 행복과 쾌락은 서로 다르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습관적으로 두 가지를 혼동한다. 미국의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 나는 한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렇듯 간단한 깨달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헤더는 피닉스에서 카운슬러로 일하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문제 아들을 상담하는 자신의 일을 좋아하긴 했지만 언제부턴가 그 지방에 사는 것이 불만스러워지기 시작했다. 피닉스는 사람도 많고 교통도 혼잡하고 여름철엔 숨이 막힐 듯이 덥다고 그녀는 자주 불평을 터뜨렸다. 그 무렵 산자야의 아름다운 작은 마을에 위치한 회사로부터 그녀에게 함께 일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사실 그녀는 그 마을에 여러 차례 놀러 간 적이 있었고 늘 그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꿈이었다. 그 마을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이상적인 곳이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녀가 제안받은 일에는 성인을 상담하는 일도 들어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이 마음에 걸렸다. 2, 3주 동안 그녀는 새로운 일자리를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